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네 다리로 사족 보행을 하다가 두 다리로 직립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때 이제 네 다리로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지만 두 다리로 일어서게 되면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도 움직이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었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네 다리로 사족보행을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연히 아니겠죠. 원래 우리 조상들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었기 때문에 지느러미만 있을 뿐이었죠. 근데 그 지느러미가 다리와 발로 변하면서 사족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도 굉장히 여기저기로 아주 스케일이 큰 여행을 다니게 될 겁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9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진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엔 리조두스였죠. 둔클레오스 테우스보다 좀 작지만 이빨만 해도 긴 것은 22cm, 전체 길이는 최대 7m에 달했습니다. 사람 얼굴만한 이빨을 가진 트럭 크기의 물고기가 물속을 누비며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이죠. 바다에 이어 강마저도 전쟁터로 변하자 작은 물고기들은 얕은 물가에 주목합니다. 그곳엔 나무 줄기나 뿌리 같은 숨을 곳이 많았고 물이 얕아서 큰 물고기가 쫓아올 수도 없었죠. 작은 물고기는 뿌리나 나뭇가지 뒤에 숨어 포식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 방식이 물고기의 상륙에 뜻하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속 덤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데는 지느러미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아주 작은 물고기는 덤불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웬만큼 큰 물고기는 빠르게 수영하는 것보단 기어다니는 것이 나았습니다. 바로 이런 필요가 지느러미를 변화시킵니다. 진화를 통해 물갈퀴와 몸 사이에 뼈가 생겨나고 길어지면서 점점 다리가 되어갔고 물갈퀴에도 뼈가 생겨나며 발의 모습을 닮아갔죠.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다리와 덤불을 헤집을 수 있는 발을 이용해 물고기는 어기적거리며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비유해보면 에우스테노테론에게서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가 진화했고 그 뒤를 이은 틱탈릭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아칸토스테가는 손까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아칸토스테가 정도까지 오면은 그래도 이 손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사족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틱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틱탈릭이 되게 중요한 화석이었어요. 그 중간적인 형태가 발견이 안 되면 이게 정말 진화가 맞나? 정말 진화가 제대로 된 건가? 그것도 하나의 미싱 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왜 얘는 없을까? 그런데 이제 이 틱탈릭이 발견되면서 정말 이렇게 단계에 맞춰가지고 진화를 하게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책이죠. 내 안의 물고기. 거기서 이 틱탈릭을 발견하게 된 그 이야기를 그 닐 슈빈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써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목이에요, 목. 이 틱탈릭에게서 목이 최초로 생겼었거든요. 그 전에 목이 없을 때는 얼굴을 따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는 목이 없기 때문에
이 얼굴 방향을 돌리려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죠. 하지만 이 틱탈릭은 최초로 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굴만 따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동작이 가능했죠.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우리 악어를 생각해 보시면 악어가 이렇게 물 바깥으로 이렇게 눈만 내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개 들기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개 들기는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당시에는 물가에 식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고개를 들어가지고 눈만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먹이가 이렇게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확 잡아먹는 거죠. 그 잠수함의 잠망경처럼 몰래 바깥을 볼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기존의 물고기들이 잡아먹지 않았던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건 정말 어떤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먹이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건 정말 하나의 블루오션이죠. 개척자.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가지고 완전 그 세상에서 정말 활개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전 이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큰 물고기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거로도 뭐 어떤 면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고 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주 서식지를 확 넓히면서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틱탈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옛날에 영화가 있는데 그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파인드 어웨이라고. 그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혼했죠. 그 여자 영화배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되게 예뻤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 톰 크루즈가 초원을 막 말 타고 달려요. 그러면서 그 깃발을 막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깃발을 저기 멀리 이제 딱 꽂으면 거기까지가 이제 내 땅이 되는 그 드넓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경주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 이 틱탈릭 이야기를 읽으면서 틱탈릭도 그 습지 같은 데를 정말 막 팍팍팍팍 뛰어다니면서 여긴 내 세상이야 이러면서 신나게 아주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물론 뭐 아주 빠르게는 못 돌아다녔겠죠. 사족보행으로 완벽하게 했던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틱탈릭의 이 개척자적인 어떤 모습 그런 걸 지금도 제 생각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망두거 때문이죠. 이 왜 속담이 있어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할 때 그 망둥이에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은 망두거고요. 숭어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다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그 개천을 타고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회유성 물고기잖아요. 점프도 굉장히 높이 하죠. 크기 자체도 일단 크기 때문에 뭐 거의 70cm 막 이렇기 때문에 뛸 때 뭐 거의 1m 정도 뛸걸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망둥이도 뛴다. 뭐 망둥어는 사실 이제 크기를 해봐야 뭐 한 손바닥 하나 정도 이제 커봐야 이제 그런 건데 더 작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뛰어봐야 뭐 한 20cm나 뛰나? 그 정도밖에 이제 그 정도밖에 못 뛸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제 넘게 나댄다 이런 거죠. 좀 약간 이 망둥어는 좀 생긴 것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무시당하는 물고기긴 한데. 근데 얘가 틱탈릭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위대한 개척자 우리 틱탈릭이랑 일단 생김새도 비슷하죠. 보통 물고기는 이제 눈이 옆에 달렸는데 망둥어는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고 틱탈릭도 그랬거든요.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악어랑 비슷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팔 역할을 하는 그 지느러미죠. 이 지느러미를 힘차게 뒤로 탁 젖히면서 앞으로 움직이면서 다니거든요. 이게 마치 이게
그 사람이 접영할 때 양팔을 한꺼번에 다 움직이잖아요. 접영할 때는 버터플라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망두고도 양 지느러미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기적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점이 물고기인데 물에 잘 안 살아요. 거의 물 밖에 살아요. 육지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한 거죠. 일생의 한 4분의 3을 물 밖에 산대요. 이제 좀 짧은 시간 텀으로 보면은 거의 최대 3일까지 물에 안 들어가고도 살아남을 수 있대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개구리 같은 양서류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게다가 알을 낳을 때 보면은 개구리보다 더 육상동물 같아요. 이 망두고가 개펄 속에다가 이렇게 굴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U자형으로 굴을 이제 파가지고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알을 낳을 때, 그 알을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그 알이 물에 잠기지 않게 굴 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준대요. 그것도 이제 신선한 공기를 계속 넣어주려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또 굴 속에 가서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계속해서 환기를 한마디로 시켜주는 거죠. 이걸 보면은 개구리도 사실은 그냥 물속에 알 낳아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망두고는 물속에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다 알을 낳고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면서 환기까지 해주고, 또 게다가 관리까지 해요, 그 알을. 그래서 이 알이 부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새끼들이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요. 와, 이러면은 뭐 개구리보다 훨씬 더 진한 육지동물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죠. 대단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진짜 육상동물처럼 얘가 뭐 맨 땅에서 사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갯벌에 살잖아요. 아주 축축한 습지에 사는 거죠. 틱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에 있는 습지에 살았다면, 우리 망두고는 바닷가에 있는 습지에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망두고 중에서 어떤 종류는 이런 민물 습지에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얘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망두고 이런 물고기가 바다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살게 되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흡이거든요. 이 물속에 비해서 공기 중은 굉장히 건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가미 호흡을 하는 물고기들은 아가미가 다 말라붙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망두고는 어떻게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망두고는 아가미에 이렇게 물을 좀 담아둘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아가미에 물을 보충해주면서 이제 말라붙는 걸 방지하는 거죠. 아주 이제 기발한 적응이죠. 그리고 입과 이 목의 피부를 통해서 산소 흡수를 할 수가 있대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피부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 갯벌에 사는 작은 동물들은 거의 다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갯지렁이, 새우,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 천적 같은 경우에는 인간 빼고는 뭐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실 중요한 거죠. 바다에 이제 사는 큰 물고기들은 망두어를 잡으러 뭐 갯벌까지 올라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땅에 사는 큰 동물들이 또 잡아먹으러 갯벌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 중간적이니까 이 갯벌이. 물론 다만 이제 갈매기 같은 새가 문제죠. 새들이 이제 망두어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틱탈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망두어는 이제 그 새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틱탈릭 때는 이제 그런 새들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이 망두어의 눈이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갈매기를 피하려고.
요거랑 제가 좀 비슷한 걸 본 게 바로 그 소라게예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보여주려고 소라게를 키우거든요. 근데 얘도 눈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말 귀신같이 소라 걔 그 집 속으로 소라 집 속으로 쏙 들어가요.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라게들을 움직이는 걸 보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거든요. 그 수조에.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게 한 거의 2, 3m까지 간신히 다가갔는데 어떻게 그걸 눈치챘는지 정말 빠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눈치가 빨라. 근데 사실 또 망두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바보도 잡는 물고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망두거는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다양한 물고기가 바로 망두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어디는 뭐 600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디는 뭐 심지어 2000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망두거가 40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사는 거죠. 그리고 사는 곳도 남극이나 뭐 북극 이런 데 되게 극한 어떤 추위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면 어디서나 다 잘 살아요. 정말 우리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갈매기고 뭐고 상관없이 전 세계로 진짜 쫙 퍼져나가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잡아 먹히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개펄에는 이게 먹을 게 많고 또 이렇게 뭐 잡아먹는 거에 있어서는 경쟁자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천지죠. 그러니까 정말 잘 먹고 빨리빨리 잘 낳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죠. 그 식욕도 얼마나 왕성한지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이 망두거는. 그래서 이 망두거에 관한 속담, 뭐가 있냐면, 꼬시래기 제살 듣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꼬시래기가 망두거를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망두거가, 뭐냐면, 자기 동족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물고기다. 그래서 무조어다. 없을 무자에다 조상 조자를 이제 쓰는 거죠. 너는 이제 조상도 없냐? 그렇게 동족도 막 잡아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참 경박하구나.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망두거를 낚시할 때 바로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미끼 뭐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망두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잡기도 쉽고 잡아가지고 얘를 미끼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손질을 하겠죠. 이제 좀 자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갖고 낚시를 하면 얼마든지 계속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의 어떤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망두거를 잡아서 또 망두거를 잡고 또 망두거를 잡고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생선에 비해서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닥 인기는 없다라고 합니다. 망두거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죠. 하여튼 이런 식성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성격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제가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자기 영역을 누가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개가 침범을 했던 건데 아마 망두거의 집을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 안에 이제 알이 있으니까 그걸 뭐 먹으려고 했었는지 결사적으로 이제 망두거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진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들이박아요. 막 몸을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덩치가 걔가 더 큰데 결국에 막 이제 움찔거리면서 이제 못 당해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망두거 중에서 아주 저돌적인 걸로 유명한 망두거가 또 있어요. 하와이 망두거라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하와이의 100m가 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한마디로 암벽 등반을 하는 거죠. 그 조그만 망두거한테 100m면은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뭐 1000m, 2000m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엄청난 높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산란을 한대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한 게 뭐냐면 이 망두거한테는 배에 빨판이 있어요. 이 빨판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물고기한테 그 뒷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 뒷지느러미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 밑에서 빨판이 된 거죠. 하와이 망두거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망두거들이 그런데 이제 망두거는 뭐 헤엄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오로지 무태서 이 땅 위에서 적응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 빨판으로도 근데 또 이 폭포를 올라가긴 힘들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하와이 망두거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낸 게 있는데 바로 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이용하냐면 위턱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아래턱은 최대한 이제 몸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이 좀 바닥 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도 빨판처럼 이용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두 개의 빨판을 이용해서 암벽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 몇천 미터짜리. 우리 망두거의 걔는 몇천 미터짜리 그 거대한 절벽을 탁탁탁탁 붙으면서 점프도 해가면서 막 폭포 물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워낙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뭐 1%밖에 안 된대요. 근데도 하여튼 저돌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이 번식할 때도 굉장히 뭐랄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늬망둑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살고 뭐 태평양, 인도양, 연안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제 다 사는 흔한 망둑인데 이 무늬망둑 같은 경우는 그 자갈 그런데 이제 그 틈, 바위 틈 이런 데다가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암컷을 유인을 해요. 막 이제 과시적인 행동도 한대요. 막 뭐 점프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유인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암컷이 이제 잘 살펴보고 괜찮네, 뭐 집도 괜찮고 얘도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네 하면은 이제 그 집에다가 암컷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컷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정자를 이제 뿌려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체외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얌체같이 끼어드는 수컷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덩치가 작은 수컷들이에요. 이 덩치가 작은 수컷들은 암컷한테 이제 선택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수컷이 막 이제 과시 행동을 하고 막 이제 이럴 때 정신없을 때 덩치가 작은 게 암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덩치가 작으니까 암컷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수컷한테는. 그래서 그 둥지로 다가가는 거예요. 암컷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다가가가지고 몰래 그 아래다가 자기의 정자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덩치 작은 수컷들은 특히 또 고환은 더 크대요. 정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덩치는 작지만 이제 고환이 커가지고 번식에는 좀 더 이제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적응을 하는 건지. 하여튼 번식만 시키는 거죠. 정자만 뿌려가지고 그 우리 뻐꾸기가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죠. 몰래 이제 알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둥지를 지키고 있던 수컷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테러를 당하면 정자 테러를 당하면 거기다 이제 막 그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로 막 그 부채질 비슷하게 막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또 희한하게 그 정자들이 날아가나 봐요. 청소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자들을 다 날려보낸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청소시킨 다음에 다시 자기 정자를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경쟁 수컷의 정자를 제거하는 행동이 처음 발견됐대요. 대단하죠. 얌체짓도 잘하고 그걸 또 어떻게든 막아내고 참 저돌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틱탈릭도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 망두거처럼 저돌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내고 거침없이 이 무 위를 뛰어다니는, 누가 막 방해하면은 점프하면서 막 밀쳐내고 막 온몸을 던져가지고 먹성도 또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어떤 적극성, 저돌성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망두거를 통해서 이 틱탈릭의 캐릭터를 한번 또 상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틱탈릭과 그 후손들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사족보행에 성공을 했어도 아직 우리가 아는 그런 사족보행의 모습은 아니에요. 원숭이나 뭐 소, 말 이런 그 포유류 동물들의 사족보행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바로 악어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죠. 악어는 얘가 네 다리긴 하지만은 다리가 이 몸통의 옆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팔꿈치 이런 데서 딱 직각으로 꺾이죠. 그래서 땅을 짚고 기어다니잖아요. 배를 바닥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게 바로 초기의 사족보행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느러미도 이렇게 옆에 나와 있었으니까, 몸통 옆에 있어야 이제 헤엄을 칠 때 쓰는 거니까, 그 지느러미에서 그대로 이 다리가 생겼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포유동물의 사족보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족 직립보행인데, 다리가 몸통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몸통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 식탁을 상상해봐도 그렇잖아요. 다리가 밑으로 뻗어 있지, 식탁의 다리가 뭐 이렇게 옆으로 뻗어 나와서 다시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악어처럼 그렇게 되면 되게 힘이 많이 들어요. 기어다닐 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악어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봐도 그렇고, 동작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팔을 굽혀가지고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힘들죠. 빨리 기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팔을 밑으로 그냥 쭉 뻗고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해보시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로 이 사족 직립보행에 성공한 동물이 부노스테고스 아코카넨시스예요. 얘가 이제 크기로 보면은 이제 소랑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고, 또 소처럼 초식을 했던 그 파충류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형태는 소랑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직립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긴 게 혹이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얘는. 그래서 소보다는 좀 이제 썩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이 많으니까. 그런데 얘는 좀 별종이에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얘가 그 파레이아사우루스의 한 종류인데, 다른 파레이아사우루스는 직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만 직립한 거예요. 얘만 소처럼 이렇게 다리가 길어가지고 직립해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냥 되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부노스테고스는 사막 한가운데서 고립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대요. 이 화석이 지금 그 아프리카의 니제르 그 나라의 한 사막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부노스테고스가 살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기가 건조했대요. 그렇게 덥고 건조한 데서 사는데 악어처럼 기어다니면서 그 느리게 막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거다. 풀을 건조한 데서 막 뜯어 먹으려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몸을 질질 끌고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립을 하게 됐을 거다라고. 근데 이 브노스테고스가 살던 지역이 완전 사막은 아니었고, 완전 사막이면 살 수가 없죠, 초식동물이. 여기가 약간 오아시스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었대요. 여기가 이렇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거의 이제 지하 수면까지 지면이 낮으니까 이 비가 오면은 호수도 갑자기 생기고, 워낙 이제 지대가 낮으면 얘가 더 이상 스며들기가 힘들잖아요. 어쩌면 이제 해수면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사하라 사막에 보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긴 이제 그런 호수의 그 퇴적층에 이 브노스테고스가 그 뼈나 뭐 이제 이런 게 사체가 떠밀려 와가지고 거기 퇴적돼가지고 지금 발견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고립되지 않고 다 이동하면서 섞이면은 그냥 다 짬뽕이 돼가지고 뭔가 독특한 종이 생겨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 육지가 생긴 게 굉장히 진화 측면에서도 사실 중요하죠. 육지에서는 섬이나 뭐 골짜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립이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진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브노스테고스가 살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사막의 오아시스, 그 고립된 세상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떨지 한번 또 가서 봐야 되니까. 자, 지금 우리는 이집트 사막 서쪽에 있는 시와 오아시스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우리 야자수처럼 생긴 거. 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빽빽하게 있어요. 수만 그루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오아시스 연못 뭐 이런 게 아니라 꽤 큰 호수거든요. 이게 호수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연이어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큰 거죠. 인구도 한 3만 명 정도 된대요. 이렇게 되면 뭐 한 소도시만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저 지평선 너머까지 막 숲이 막 쫙 펼쳐져 있고만 이제 그 정도로 큰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숲 너머로 사막이 보여요. 그래서 사막에 둘러싸여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저 너머로 보이는 사막이 그냥 조그만 사막도 아니잖아요. 되게 큰 사막이에요. 이게 사하라 사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사막이고, 그래서 이 카이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12시간을 달리면서 정말 사막만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 황량한 사막만 보면서. 공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사막만 보다가 갑자기 숲이 나타난다. 초록색. 그리고 물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진짜 사람 마음이 탁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랄까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이 식물이 주는 안정감이 되게 크거든요. 저도 이제 교실에 식물을 되게 많이 키워요. 저는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식물이 없는 교실하고 식물이 많은 교실은 딱 들어서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식물이 없는 교실은 진짜 사막 같아. 그 사막 같은 그런 상막함이 탁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있는 교실은 되게 푸근해요, 느낌이. 하여튼 이제 사막만 보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와 진짜 푸근하네요. 그러니까 또 옛날 사람들은 여기가 얼마나 또 더 푸근하고 더 신비롭고 멋졌을까요? 왜냐면 지금은 이 오아시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잖아요. 그 지하 수면이 이렇게 높고 또 이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으면은 이게 더 이상 물이 스며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오아시스가 되고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또 솟아나고 뭐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신비로울 게 없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느낌적으로 보면은 막상 보면 또 신비로운 건데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왜 갑자기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지? 한참 사막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가 이제 어떤 신비한 기운이 서린 그런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그 신의 축복이 있고 어떤 신의 힘이 이곳에 이렇게 와닿는, 임재하는 그런 땅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그 고대부터 그 신탁을 받는 신전이 있었어요. 어떤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나일강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신전처럼, 신탁 신전처럼 막 화려하진 않아도 되게 검소하고 좀 심플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신전이었대요. 근데 또 이 그 영향력만큼 곡절도 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캄비세스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정복했거든요. 근데 여기 신탁에서 캄비세스 왕이 아프리카 정복에 실패할 거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가 이제 원한을 품은 거죠. 이놈의 신전 이거 다 엉터리야. 어떻게 나의 정복 전쟁에 실패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5만 명이나 이 조그만 오아시스를 박살내겠다고 5만 명이나 보냈는데 이 신전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의 폭풍에 휩쓸렸는지 완전히 사라져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상당히 많이 군사니까 뭐 무기도 막 많이 갖고 갔을 테고 흔적이 남아있을 법도 한데 하여튼 뭐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캄비세스가 실제로도 아프리카 정복에 성공하지 못해요. 이 이집트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복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집트를 넘어가지고 이디오피아도 막 쳐들어가고 막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 찰나에 본국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두를 막 돌아가다가 도중에 죽어요. 허벅지에 뭐 이제 상처가 나서 이제 악화돼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암살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진짜 신통한 힘이 있는 거죠. 이 신전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에 신탁을 받으러 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떤 그런 예언을 받고 싶었나 봐요.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의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하기도 했었고, 당시 이제 이집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폭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만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이미 알렉산더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컸대요. 우호적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자기가 원하는 신탁도 알렉산더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말고도 또 유명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여기에도 왔었는데 여길 또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 사람은 이제 신탁은 아니고 연못이 여기 있는데 온천수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온천수인데 동그란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그렇게 막 깨끗해 보이고 막 되게 멋져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이제 관광객들은 여기서 마음 편하게 수영도 하고 그러죠. 클레오파트라가 수영했던 곳이니까 뭐 나도 한번 같이 수영을 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근데 참 그 당시 여기까지 오는 거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 버스를 타고도 12시간인데 굳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이곳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에 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되게 고립된 데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떤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좀 독특해요. 이곳 문화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은세공품이 그렇게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여성들이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데 많이 장식하면은 그 무게만 거의 뭐 2, 3kg씩 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옷 문양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축제도 독특한 축제가 있는데 시야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와 오아시스만의 축제인데 한 3일 동안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앙금 뭐 이런 거, 뭐 불만 이런 걸 다 해소하고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이제 행진을 또 하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외부인이랑 안 한대요, 잘. 자기들끼리만 한대요. 그 외부인이랑 결혼하는 경우는 이제 뭐 베두인 여성하고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좀 특별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보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렇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워낙 여기가 이제 고립된 데다 보니까 이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 여길 지켜주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외부인들이 그냥 맘먹고 침략하면은 그냥 확 휩쓸어 버려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 뭐 베두인이나 도적 집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 노략질 하러 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꽁꽁 이렇게 조심하면서 숨어 살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샬리 성이라고 해서 남아있는데 이게 13세기인가에 막 폭풍이 불고 그래서 이제 무너졌대요, 다.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뭐랄까 이렇게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그 겨울에 큰 눈덩이가 녹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큰 눈덩이가 그대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고 막 어떤 곳은 막 삐죽삐죽 솟아있고 막 되게 불규칙적으로 녹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보면 초현실적이야, 이 느낌이. 그 도시의 그 어떤 그 직각 건물들이 그 옆에도 막 있는데 그런 건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되게 비정형으로 막 이렇게 둥글게 막 솟아있기도 하고 막, 예? 예, 그 녹아내린 모습이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잘 어울려요. 멋진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예. 그 왜 살바도르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 문제 이런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 야간 서행을 통해서 이런 좀 숨어있는 보석 같은 여행지를 찾은 게 저는 참 뿌듯했어요. 와, 야간 서행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게 있는지나 알았겠습니까? 존재하는지도 몰랐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틱탈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의 저는 뜻밖의 여행지였던 시와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팔다리를 보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겠죠? 팔다리를 보시면서 우리 틱탈릭과 망두거, 아주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무늬 망둑, 뭐 하와이 망둑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부노스테고스도 얼마나 힘들게 막 그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제 돌아다녔을 부노스테고스, 그리고 우리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시와 오아시스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판타지 아일랜드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판타지 아일랜드가 나왔냐면 이게 실제 시와 오아시스의 그 호수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름처럼 분위기가 좀 묘한 게 이 오아시스 자체도 사막에서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오아시스에 있는 섬이니까 또 한 번 더 고립된 거예요. 이중으로 고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 뭐랄까 좀 떨어져 있는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또 한 번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몰의 순간입니다. 저 사막 너머로 해가 지면서 아주 붉게 그 하늘과 호수가 물들 때 뭐랄까 이제 숙연해지면서 약간 그 또 고립감이 느껴지잖아요. 밝게 빛나던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섬에 가면은 아예 그 일몰 방향으로 의자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몰을 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의자에 다 함께 앉아서
달달한 그 대추야자 열매로 만든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트리플 고립감을 한번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겠죠? 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시와 오아시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